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16강 가능한지. 보통 사람들이 16강 32강인데 뭔 소리냐, 이번에 월드컵 48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16강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 물론 6월이 되면 다시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32강인지 월드컵이 48개 팀이 참여하는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 어떻게 보면 해설 1세대, 2세대, 3세대 뭐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명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패드를 들고 오셨네요. 네, 저 거의 이게 본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여기 앉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사 한번 어떻게 좀.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 쿠팡플레이, 또 이스타TV, 원투펀치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방금까지도 살라 때문에 아는 소리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멘탈은 좀 흔들리지만 어쨌든 월드컵은 월드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내년 월드컵도 얼마나 좀 재밌을지, 그런 이야기를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채팅창에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에 약간 얼굴살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명철 진짜 부처 아니냐, 어떻게 티를 하나도 안 내고 해설하냐,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타나카가 골을 넣었을 때 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야 타나카 하면은 적어도 저는 이제 기분이 풀리기 때문에. 기분이 풀리는. 끝날 때 이제 화가 팍 난 상태로 이제 퇴근을 하죠. 그 다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문성이 형, 박문석 형님, 박문석 해설위 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요? 네, 여기 중앙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32강 못 갑니다. 시작부터 오케이. 못 가! 오늘 내용 다 나왔네요. 감독이 안 돼! 감독 안 돼! 좋습니다. 오케이. 시원시원하게. 아니,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똑같죠. 저도 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 근데 최근에 바로 그냥 YTN 나가셨던데요,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그날 그 조추첨이 5시에 끝났는데 8시 라이브에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호박세고 8시에 나와서 끝났더니 1시 거를 출연해달라 해서 1시 거 나갔다가 중간에 또 뭐 어디가 있어가지고 또 종로 좀 잠깐 나갔다가 뭐 그날 좀 그랬어. 진짜 바쁘게 지내시네요. 우리한테 또 이게 4년에 한 번 큰 장 쓴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사실 이 중계권이 이제 뭐 JTBC에서만 한다, 단독으로 뭐 혹시 뭐 얘기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들으실 거 있으면 왜 안 돼요? 그거? 예.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월드컵 중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상파가 현재까지는 안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SBS 단독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2010년. 네. 그때 제가 있었으니까. 많이 들었죠 그때. 나머지는 다 모여서 했는데 어쨌든 단독이건 뭐건 간에 다 지상파가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종 뭐라 하죠? 종편. 아니 종편에서 하는 거는 최초라서. 세상에 종편을 몰라서 지금 종편. 네, 제가 좀 이 어투가 서툴러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전문 해설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 콜롬비아 해설도 한번 많이 했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제 온라인에서는 또 네이버 독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뉴 미디어 플랫폼은 네이버가 된 거고. 문제는 TV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현재는 JTBC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올림픽까지 다 샀어. 올림픽 월드컵을 다 산 거예요 지금. 기사로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메이저 대회가 월드컵만 산 게 아니에요. 당분간 다 가져갔다. 지금 다 J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추첨도 이번에 JTBC에서 독점으로 다 했었죠. TV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쪽 업계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JTBC가 그러면 왜 단독으로 샀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사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그쵸.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만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았죠. 뭐냐면 JTBC 자체 채널을 키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채널의 스탠스 이미지라고 하는데 우리
우리도 이제 큰 채널, 리딩 채널이야. 혹은 최소한 지상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채널이야. 라는 걸 지금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그래서 JTBC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네. 혼자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뭐,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이.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지. 중계권료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걸 혼자 잘못하면, 우리가 막 32강, 16강, 8강 가면 될 수 있겠지만, 이득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약간 보편적 시청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상파가 들어오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봐봐요.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아까 이유가 돈 버는 거 말고 채널의 이미지라고 한다고. 채널이 야 우리 채널 이 정도야 라고 하려면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겠어. 자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지상파에 팔 건데 네. 다 팔겠어요? 에이. 이게 포인트야. 그럼 한국 경기는 자기들만 한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팔 수도 있고 네. 채널 3개에 다 안 팔 수도 있죠. 아. 이게 대박 사건이 만약 그렇게 된다. 와, 그럼 예를 들어서 난리 나겠는데? 3사 중에 어디가 하나 빠져. 그러면 그 채널은 어떻게 되겠어? 좀 그때 소외되죠. 난리 나는 네. 도태된 거죠. 그러니까 제이가 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같은 지상파라고 하겠지만 빠진 데는 거기서 이제 낙오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소송 고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또 여기서 또 운성이 형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예, 또 시원시원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설위원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장지현 해설위원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또 밖에서 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연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세 분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월드컵인데 그래서 월드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저희가 PPT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일단 팀부터가 바뀌었습니다. 32강에서 48개 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바뀐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자 월드컵 조추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2강 가능할까? 예, 근데 제목을 16강 가능할까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48개 팀이 하는지 그리고 32강으로 바뀐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목만 이렇게 한 점은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6월 11일 날 하고 7월 19일 날 또 결승전이 끝납니다. 약간 한 38일 정도 하거든요. 38일 정도 하는데 원래 월드컵이 한 얼마 정도 하죠? 이때 비슷한 한 달 하죠 한 달. 한 9일 정도 좀 늘려진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늘은 거죠? 네. 일주일 이상?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되면 사실 월드컵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야 이거 너무 선수를 배려 안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경기 수가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게 좀 잘하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32강이 일단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경기 수는 기존 조별리그 3경기에 32강 경기 그리고 16강, 8강, 4강 뭐 결승까지 경기 수는 아무래도 좀 늘어났고 그로 네. 인해서 대회 기간 자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서도 지금 좀 지장이 다 생긴 건 대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전 유럽 리그의 폐막 일정이랑 그 이후 유럽 리그의 개막 일정도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일찍 끝내고 늦게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전 시즌이 일찍 끝날수록 당연히 시즌 자체는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다음 시즌은 뭐 나중에 또 혹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8월 말쯤에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8월 초중순에 좀 네, 일찍 맞습니다. 해놨는데 예. 그게 미뤄지다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 끝날 때까지 되게 타이트하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고 이게 안 그래도 사실 뭐 부상도 많고 뭐 박싱데이나 뭐나 이래서 경기 수가 많은 유럽 리그는 이제 난리가 났겠네요 지금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 챔스나 뭐 유로파 이런 대회들은 또 경기 수도 이전보다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런 일정들을 선수들이 좀 많이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그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피파가 이번에도 월드컵 진출팀을 늘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32개에서 48개로 늘렸는데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다음 월드컵에서 혹은 다다음에서 기회가 된다면 64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피파의 가맹국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전 세계 축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피파라고 하는 조직, 우에파 뭐 우리가 아는 AFC다 이런 거는 대표팀,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표팀을 갖고 돈을 버는 데고 네. 우리가 아는 뭐 프리미어리그, K리그는 다 프로, 여기는 다른 데라 프로팀을 갖고 돈을 버는 데와 국대를 통해서 돈을 버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피파를 중심으로 한 국대를 갖고 돈 버느려고 하는 데들은 계속 국가대표팀을 늘리죠. 예를 들면 유럽도 봐요. 네이션스 리그 만들어가지고
나 옛날에 유로만 딱 있을 때 훨씬 더 재밌었어. 맞아요 진짜로. 요즘 하도 유로파 리그를 돌리니까 저 네이션스 리그를 돌리니까 재미가 없어. 아. 야 이게 무슨 대회냐? 저건 누가 우승을 했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월드컵도 이렇게 늘리고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 사실 아까 우리도 기다리면서 했는데 이 조가 봐봐요. 난 월드컵에서 L조 봤어. L 발음 못해. L조. 12개 조니까. 예. 조별리그 몇 개는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경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 벌려고 늘리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캐나다 13경기, 멕시코 13경기, 미국이 엄청 많네요. 걱정되는 거는 네. 이제 올해였죠. 여름에 클럽 월드컵을 어쨌든 진행을 했고 저도 중계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저는 울산 경기 중계할 때 1시간 지연이 됐었고 장현님의 경우는 첼시 벤피카 경기를 하시다가 2시간 그때 지연됐었죠. 예? 하여튼 4시간 40분 경기를 했어. 저는 그때 왜 지연인 거예요? 낙뢰 규정 낙뢰. 때문에. 울산도 똑같았어요. 그때 마멜로디 선다운즈하고 경기할 때 네. 그 낙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국 법상 한 번 번개가 치면 일단 30분은 무조건 다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여름 기간의 날씨가 미국은 되게 그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크고 악천후가 좀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이제 내년에 있을 여름에 있을 월드컵 때도 분명히 그런 날씨적인 이슈는 우리가 상당히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큰일이네요. 축구 예. 경기가 중단되는 거는 웬만한 날씨는 다 해요. 눈 오고 비 와도 다 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번개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구는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선수가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낙뢰가 떨어지면 경기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 일이 많다. 그게 이제 그래서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가서 MLS 우리가 보긴 하는데 예. 걔들 시간 진짜 안 지키더라. 그게 그러니까 킥오프가 11시면 충격이에요. 항상 10분 뒤에요. 10분도 말이 10분이지 가끔 더 늦을 때도 네, 있고. 20분 뒤에 하고 그래서 네. 기다리다가 막 열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반 26분에 딱 낙뢰가 쳐요. 그럼 경기가 잠시 다 중단되는 건가요? 네, 그다음 그러면 기다리겠죠. 중단. 네. 그리고 근데 30분 동안 그쵸. 낙뢰가 아예 안 쳐야 된대요. 제가 네. 계속 미뤄졌던 경기가 30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27분에 또 낙뢰가 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또 30분. 계속 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연이 그래서 돼서 4시간 20분이요. 칼같이 그 규정은 지키더라고. 킥오프 규정은 칼같이 안 지키는데 낙뢰 규정은 칼같이 지키더라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 사실 안전을 위해서 그게 맞긴 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선수들이 이제 이게 텐션도 올라오고 막 몸이 올라오다가 문제죠. 이거 경기력에도 영향이 갈 것 같아.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기 다시 한 번만 공동개최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어쨌든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네. 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한 기간에 한 나라가 그걸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쵸. 경기장 수도 그래서 있고. 예. 다음 월드컵은 아마 뭐 지금 3+2 아닌가? 뭐 하여튼 더 점점 늘어나요. 공동 개최를 해서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안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하고 10일 안에 못 끝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점점 아마 공동 개최. 우리도 만약에 월드컵을 나중에 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묶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거예요. 한중일로. 예를 들면 이제는 월드컵을 한 곳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팀 수 안 늘려도 되겠네. 중국이 출전하니까. 개최국이 자동 개최. 그렇지. 아니 나는 중국을 월드컵 본선으로 끌어올리는 건 그밖에 없어. 그쵸. 개최권 주는 거밖에 없어. 2002년에 그랬던 거죠. 그밖에 없어. 근데 2002년에 우리가 개최해서 중국이 그치, 예선이 어부지니까. 쉬워져서 올라온 거니까. 근데 이게 변수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아. 예?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좀 빠르게 너무 지나가서 캐나다 토론토 냉대 수변 기후 그리고 캘리포니아 서안 해양성 온대 기후. 근데 멕시코 시티는 또 호수한 기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게 다 다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나라가 개최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기니까 여러 가지 너무 기후가 다르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번 월드컵은 그 조별리그 할 때는 블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별리그는 저기 캐나다에서 하고 뭐 두 번째 그러니까 1차전은 캐나다, 2차전은 멕시코, 3차전 미국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 한국처럼 한 군데서 모여서 예. 되도록이면 블록 시켜. 되도록이면 블록. 그 조별리그는 많이 안 움직이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면 옮겨갈 수는 있죠.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두 네, 번째 네네.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냉대, 뭐 온대, 뭐 고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지대가 문제. 그렇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1600m 가까운 고지대에서 우린 경기를 해야 돼.
홈팀이잖아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러면 1600m면 예. 그냥 산에 올라가서 축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과달라하라가 1570m예요. 예? 우리나라 설악산 대청봉이 1700m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청봉 위에서 골대 찍어놓고 90분 뛰면 돼요. 그럼 너무 힘들겠는데요. 당연히 진짜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우리는 그 와중에 이 고산지대가 좀 익숙한 멕시코를 두 번째 경기 때 만나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분명 사실 조별리그 3경기 중에 두 번째 경기는 어느 팀에게도 이 경기의 결과가 순위나 혹은 뭐 32강 진출 여부까지 좀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의 경기가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그 경기에서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홈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 좀 컨디션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선 상태에서 겨룰 수 있겠죠. 아마 멕시코가 많이 이용하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고산 쪽에서 이게 높은 지대에서 선수 생활했던 친구들 주말에 연락을 좀 해봤더니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력 고갈이 굉장히 빨리 온대요. 후반전 어느 정도 딱 뛰면 갑자기 못 뛰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일수록. 예. 그다음 두 번째, 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높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볼이 이 정도 찼을 때 이 정도 떨어지면 낙구 찾아서 이렇게 헤딩을 하는데 예, 그렇죠. 넘어가 버린다거나 뭐 앞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걸 어려운 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뭐 공기의 밀도라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어려운 말은 모르겠는데 정확? 예. 그 어려운 말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수의 경험은 그러더라고요. 체력 빨리 떨어진다. 볼 떨어지는 낙구 위치가 달라진다.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있다가 한번 정확히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그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벌써 잠깐 들었는데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의 이동거리. 예. 개막전은 멕시코시티 4강전.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크게 해당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4강 결승 갈 수는 있겠지만 물론 거의 0.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0점. 그러니까 우승도 가능하긴 해요 우리가. 가능은 하지. 확률이 낮을 뿐이지. 본선에 오른 이상 다 가능하죠. 우승은 가능하지. 0.3%라고 하는데 이론상. 이기려면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국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조추첨 결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A조에 나왔고요. 멕시코 개최국가 같은 조, 그리고 2포트에 우리나라 3포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4포트에 이제 체코,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 4개 중에 한 팀이 올라와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꿀조라고 했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 대회 예측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월드컵 첫 번째 3대가 누가 될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인데 자,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근데 아일랜드가 은근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아니면 덴마크가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체코가 그 올라와도 저기 홈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 어쨌든 결승까지 치러서 4팀 중에 한 팀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결승이 체코 아일랜드 승자의 홈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자가 그치. 홈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일랜드가 올라오면 뭐 네. 덴마크가 아마 북마케도니아를 꺾겠죠. 그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네네. 그러면 아일랜드가 홈에서 이제 덴마크를 치르는 거라서 월드컵이 걸려있는 홈경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는 좀 있을 것 같고, 아일랜드 스타일이 되게 여기에도 되게 전원 수비 스타일이에요. 아일랜드 선수들은 그 이미지 자체도 그렇지만 되게 단단하고 높이도 있고 크로스 방어에 대한 능력들이 있는데 덴마크의 공격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단조로운 부분이 많아요. 스코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되게 크로스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오히려 공격은 그대로 너무 답답하게 이어지고, 그러다가 오히려 뒤에서 뭐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뭐 맥토미니아 같은 선수들 대단한 골도 넣어주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또 실점까지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홈 경기를 만약에 아일랜드가 결승에 올라간다면 아일랜드가 홈에서 치를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덴마크랑 만나면 오히려 전원 수비로 덴마크의 단조로운 공격을 좀 막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덴마크가 올라온다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예측해 보신다면 어디로 아일랜드로 예측하시나요? 저는 아일랜드를 할게요. 아일랜드. 네. 예, 아일랜드 투표 나왔습니다. 네, 한번. 저는 덴마크. 저도 덴마크.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네, 해주시죠. 덴마크는 3백이 그 제이크 오브라이언 있고 또 네이선 콜린스 있고 오, 이거 좋네. 그다음에 뭐 다라 오시에 있고 음. 뭐 이런 선수들 좋은데
이제 보통 윙백들 배우 공간이라 그러죠. 네, 그런 쪽에 이제 결국은 승부를 봐야 되거든. 근데 득점을 하는 수비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팀인데 골을 넣어야 되는 득점을 해야 되는 파괴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덴마크는 전공법 쓰는 팀이거든요. 4-2-3-1. 네. 이 팀의 공격력과 이선 라인이 어제 호일룬도 어제 2골 넣었죠. 네, 호일룬이나 이런 선수들 조금 올라오면 확실히 이제 그 단판 승부 볼 때는 그래도 덴마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멤버가 워낙 좋지 않은데 호일룬도 요즘 폼 좋고 담스구로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 폼이 다 좋아요. 여기 보면은 뭐 네르고르도 있고 느르고르 다 좋아요. 있는데 그 이제 호이비에르랑 휘울만 이런 휘울만. 선수들이 이제 허리에 쓰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팀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미세한 차이지만 덴마크가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오. 아일랜드가 물론 포르투갈 조에 썼죠. 거기에서 2등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네. 체코랑 아일랜드랑 하면 그거는 아일랜드가 아마 이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골 승부에서. 네. 체코도 만만치 않거든요. 체코 변수 체코. 여기가 네. 슬라비아 프라 네. 3인방 뛰는 팀 아니야? 딱. 그쵸. 그 슬라비아 프라가 요즘에 그 3인방 엄청 잘하거든. 그 3인방에 세트피스 좋은 팀이고. 그쵸. 네. 소책 같은 선수. 소책 있고 오. 쉬크 있죠. 맞아. 소우팔도 있고. 초우팔 맞아. 초우팔도 있어요. 예전만큼의 기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이런 팀들이 어느 팀이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지 않은데 굳이 분류하면 덴마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덴마크 경기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죠. 3월에 근데 어차피 뭐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덴마크나 아일랜드가 올라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조 조별리그 일정인데요. 우리나라 월드컵 일정 보면 오전 11시에 여기 플레이오프 승자 저희가 덴마크나 아일랜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덴마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게 변수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멕시코가 홈인데 그렇죠.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마지막이 남아공.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1승 해야지. 야, 져버려? 아니 뭐야? 멕시코는 이겨야지. 멕시코 뭐 비겼네. 마지막 해야지. 안 돼. 막 이렇게 또 똑같이 킹우에수, 경우에수 제발 3위 됐어. 제발 어떻게 돼? 9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약간 두 번째 경기 멕시코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멕시코전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라우리 메네스는 최근에 토트넘 풀럼 경기 때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었는데 꼭 골을 넣지 않더라도 되게 좌우로 넓게 뛰면서 이 수비를 좀 성가시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라우리 메네스가 이렇게 좌우로만 이렇게 흩어질 때 뭐 왼쪽 공격수 베가 같은 선수들, 뭐 오른쪽에 알바라도와 같은 선수들, 또 최근에 미드필드에서 좀 중용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뭐 모라 같은 선수들도 북중미 골드컵 때 선발로도 나오고 이러한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아기레 감독이 일단 팀을 좀 이끌고 있거든요. 월드컵 경험이 꽤 많은 감독이고 그러면은 멕시코만 3번째 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감독이 했다가 이번에 온 건가 역시 그 감독이? 일단 북중미 골드컵 때도 계속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마요르카에 있다가 그렇죠. 맞아. 네, 그럼 괜찮은 감독인데. 그래서 멕시코가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한번 16강에 못 오르면서 자국에서도 팬들이 엄청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오기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팀 스타일이 에드손 알바레스를 빌드업 시에 센터백 옆으로 좀 내려서 변형 백스리를 만든 다음에 측면 자원들을 확 올려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윙포워드나 라우리 메네스 같은 선수들이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많이 채워놓는 스타일이에요. 한쪽 측면에 수적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경계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은 우리 대표팀이 백스리를 쓸 때 내려설 때 수비 5명 내려서 있을 때 그 위쪽에 2명이 비는 경우들 2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멕시코의 이런 선수들의 기동력, 측면 연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수비적으로 이 팀을 버텨내기에는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로는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이 고산지대에서 하고 그러면 아까 어디였죠? 그 설악산 대청봉에서 축구하는 그건데 근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그 후반에 체력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대 축구 사회가 뭐 모든 팀이 그러고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멕시코라는 팀하고 하면 압박을 넣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가 후반에 두두두두 먹히고 한 3대0로 질까봐 저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조가 물론 남아공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긴 바랬는데
장소가 멕시코가 아니길 바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남아공 이 두 팀이 같은 조에 있는 거는 우리 여기는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덴마크까지 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남아공은 우리 박문성 위원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가서 알겠지만 네. 여기 팀 주축이 그 포스터 선수 전방의 번니 선수죠. 라이 포스터. 빼면은 여기가 이제 그 올랜도 파이러츠하고 마멜로디 선다운스란 두 2강 클럽이 있어요. 그 밑에 예. 뭐 카이저 칩스나 이런 팀들도 우리 피스컵 때 왔었던 네.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2강 체제인데 이 2강이 연합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조직력이 엄청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네. 그때 우리 요하네스버그에 같이 있었어요. 민박집에. 네. 민박집에. 그렇잖아. 민박집에 있었죠. 거기가 이제 그 남아공도 고산지대 그치. 도시들이 있고 요하네스버그는 완전 고산. 조벅. 근데 요하네스버그를 그 연고로 한 데가 여기에요. 올랜도 파이러츠. 큰일인데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 민박집 그 따님분이 프리토리아 대학 다녔는데 거기 1시간 거리 아자 기억나지? 1시간 거리 프리토리아가 행정수도예요. 예. 거기도 고산지대. 아이고. 거기를 연고로 한 데가 마멜로디 선다운스예요. 그러니까 이 팀 자체는 1500m 고산지대에 완전히 적응돼 있는 팀이에요. 큰일 났다. 네. 이 남아공이라는 팀이. 그래서 남아공은 오히려 멕시코 경기, 물론 남아공은 2차전이 미국 갔다가 와요. 예. 근데 두 경기는 이제 어차피 고산지대에서 하게 되는데 이 고산지대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 요하네스버그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예. 되게 머리 피곤해, 띵하고 피곤해. 힘들어요. 일단 예. 생활이 힘든데 이게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민들이죠. 예. 한 달 이상은 걸린대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고산지대는 장기간 일단 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 운동 선수들은 예. 호흡 아까도 되게 잘 얘기를 해줬지만 호흡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달 반, 2달 전부터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사실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일찍 그 합류해서 미리 가서 멕시코에서 적응 훈련을 한다고 해도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박종환 감독 막 20세 이하 예, 청소년 선수권 예. 대회 그런 데 갈 때는 진짜 뭐 마스크 쓰고 훈련하고 막 그런 거를 급하게 선수도 호흡 때문에 이런 거를 아이고. 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10년대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 대표팀도 남아공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프리토리아나 요하네스버그처럼 고산 도시들이 있고요. 밑에 포트 엘리자베스나 더반이나 이런 도시들은 또 해발이 0m예요. 바다. 근데 그런 데서 근데 있군요. 우리는 예. 그 1차전을 다행히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리스전. 그리스전. 네. 해발 지성의 0m. 골, 예. 근데 2차전 아르헨티나전은 요하네스버그 와서 한 거예요. 사커시티. 4대1로 졌잖아요. 그렇죠. 몸이 좀 무거워. 사커시티에 와서 몸 무거워서 대빵 깨지고 근데 아르헨티나는 1차전도 그 요하네스버그 안에 중심지 안에 우리나라 옛날 동대문운동장처럼 앨리스 파크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1차전 하고 사커시티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적응을 조금 해놓고 2차전 와서 우리 박살을 냈고 우리는 3차전 다행히 또 더반으로 왔어요.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전. 네. 더반으로 와서 해발 0m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산지대 그때도 2차전 고산지대 가서 고생 엄청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전에. 예. 물론 전력차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조는 제가 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까다로운 조예요. 여기는 남아공은 날라다닐 거야 아마. 여기 나이지리아와 경기 제가 봤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홈으로 끌어들여서 고산지대 쪽에서 주로 해요. 예. 그래서 좌우 윙어들 엄청 빠른 선수 놓고 엄청 기동력 있고 아주 활발한 압박을 하고 개인 기량들은 상당히 좋은데 또 라일 포스터 같은 선수는 힘이 있어서 이 홀더 플레이 상당히 능해요. 예. 그래서 수비 끌어들여서 윙어들에게 주고 공격형 미드필더들 익스체인징 잘하고 그다음에 모코에나라고 그 징계 받았던 선수 경고 누적인데 나왔다가 예. 그 선수 중앙 미드필더 핵심 플레이어인데 모코에나 이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중거리 슛도 잘 아프리카에서도 차던데요. 손꼽히는 숨이에요. 잠깐만 잘 이게 차고. 그래서 잠깐만. 이 조는 제가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빨리 가서 적응한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 환경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같은 장소 계속하고 뭐 좋다 하지만 예.
멕시코 남아공은 멕시코는 우리랑 한번 미국에서 했잖아요 최근에 네. 친선전. 예. 그때 뭐 에드소 알바레스는 근데 빠졌고 센터백 한 명은 A매치 데뷔하는 선수 들어가고 약간 그렇지만 그때도 전반에 어느 정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그 나름 선전했어요 그 경기는. 따라잡았죠.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그 경기보다 멕시코 홈에서 우리는 훨씬 어려운 경기 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잠시만요. 멕시코, 뭐지? 남아공 거기에 만약에 덴마크 같은 팀 걸리면 덴마크가 와서 오히려 고산지대에서 조금 헤맬 거예요. 그거 저지대거든요. 덴마크는 주로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있던 친구들은 아마 조금 힘든 고산지대 경험을 우리나라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는 제가 보면은 남아공이 걸려서 그냥 포트상으로만 보면은 남아공이 좀 쉬워 보이긴 하지만 남아공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에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아마 에콰도르하고 키토 그 고산지 예. 에콰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혹은 뭐 이란 뭐 이런 팀은 이런데 멕시코에서 하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활이 인생이 그냥 고산지대야 얘는. 그들은 계속 거기 그러면 있었으니까. 그러면 너무 편하겠네요, 사실.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처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후반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그럼 우리는 저기 고산지대 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해외파 선수들이 일정도 있고 다 못 가니까. 그럼 어떤 운동이나 어떤 훈련들을 해야 그런 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디테일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한 게 전반적으로는 맞지만 저 남아공과 경기하는 몬테레이는 그렇게 고지대가 아니에요. 아 저기 몇 미터? 네, 저기는 300인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몬테레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가 과달라라 같은 1600m에 달한다라고 하면 얘기한 게 완벽하게 맞긴 해요. 540m라 그러니까 자 납배드구나 하면 저기는. 네, 저희가 이게 이 지대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일 최악은 뭐냐면 고지대를 갔다가 저지대로 2차전 했다가 3차전 고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죽어요. 그럼 힘들죠. 이러면 몸이 시차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시차 걸렸다가 역시차 걸렸다가 다시 시차 가는 거야. 예. 사람 죽는 거야. 예.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힘듭니다. 맞죠. 예. 근데 그나마 좋은 거 뭐냐면 고지대, 저지대는 고지대다 뛰다 하면 막 몸이 무거웠다가 고지대로 하면 몸이 우리가 날아가. 마치 그 모래주머니 찾다가 모래주머니 지옥 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그럴 우리가 수 있겠네. 그렇지 고지대 이건 맞아. 고지대 훈련을 매우 열심히 하자는 건 맞아. 근데 저 남아공은 우리가 약간 내려오는 경기다. 요거는 좀 짚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어쨌든 질문은 그거잖아. 고지대 어떻게 할 거냐? 예, 맞습니다. 내가 고지대를 난 2번 가봤는데 20세 이하 월드컵 때 콜롬비아 거기도 완벽한 고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때 남아공 완전 고지대요. 갈 때 그 의사를 찾아갔어. 나 여기를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뭘 처방해 주지 않아요? 어떤 거요? 비아그라를 처방해 주더라고. 예? 비아그라는 그게 그거 있을 아시는 분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산 높은 데 가거나 이러면 네. 그 고지대를 처방을 해줘요. 저 고지대는 비아그라.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단기간 내에 뭐 운동하고 적응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최대한 빨리 가서 높은 고지대에서 훈련해서 최대한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현 형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없는 시간 다 쪼개서 해도 저기서 태어나서 나란 잘한 애들보다는 안 돼. 그쵸. 560m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요. 안 되겠고 근데 남아공도 어차피 여기서 고지대 한 경기를 또 치르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가 은근히 물고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물론 거기서 잘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한 팀이 사실은 박문성 의원 표현대로 족밥 한 명 있어야 네. 이게 있어야 쉬워 오히려. 그래야 1승 2패가 돼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쵸. 생기거든. 3위 때문에. 득실차나 뭐 다득점. 예. 1승 1무 1패하면 거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고 물리면 이게 골아퍼지는 거야. 94년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미국 월드컵 기억해 혹시? 전 태어나기 전이요. 미안. 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때. 예. 미국 월드컵 때 예, 풀사할 때 뭐가 맞아, 있었냐면 그때, 예. 멕시코가 있던 조 거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네 팀이 1승 1무 1패하고 네 팀이 다. 그리고 골득실 따져서 노르웨이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런 조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네. 멕시코 경기 우리 집니다. 저 못 이겨요. 저거는 이게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상성도 안 좋죠. 우리가 월드컵 본선 만나 다 졌어요. 2번 싸웠는데. 네.
그리고 멕시코의 그 경기력 스타일 자체도 진짜 많이 뛰는 축구잖아요. 여기도 한 명이 아니거든. 막 뛰죠. 그쵸. 그런데다가 나는 이번에 그 공동여치고 3개국 걸렸을 때 멕시코만 걸리지 말자. 저런 어떤 고지대 이것도 있었지만 응원의 버프가 달라요. 어떻게 응원하나요? 제가 미국 갔잖아요. 지난 저 2달 전에. 예. 거긴 약간 엔터야. 재밌어 그냥. 약간 상업적으로. 홈 원정 이거 없어. 울트라스 별로 일부만 있고 네. 나머지는 즐깁니다. 이렇게 맥주 마시고 이렇게 즐겨요. 멕시코 그냥 죽음이야. 정통원이구나. 이거 아니 우리 멕시코 한두 번 보나? 히스패닉들 얼마나 응원 세게. 멕시코 관중분들 보면 라울 히메네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라울 히메네스 예전에 그 골 넣고 약간 타이거 마스크 같은 거 예, 쓰면서 레슬링 맞습니다. 선수 세레모니 예, 했는데 경기장 가면요 그거 마스크 쓴 사람들이 그렇지. 엄청 소리 지르면서 응원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는 또 그것도 있어. 미국에서 이 우리가 경기가 잡혔다고 한다면 네. 조추첨 딱 끝나니까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한테 연락이 막 오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한인 사회가 커뮤니티 해외에 제일 많은 게 미국일 거야 아마. 맞죠. 다 모이니까. 그분들이 네. 이번에 미국에서 한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이게 멕시코로 떨어져 버렸네. 이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대륙이 붙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가깝지 안 가까워. 미국과 멕시코 안 가까워. 그리고 엄청 멀죠. 요새 장벽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열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교민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멕시코는 압도적인 멕시코 홈 팬들 앞에서 16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그들과 싸울 겁니다. 이게 멕시코 팀을 분석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산티아고 히메네스 요새 잘 못 뛰잖아. 라울 히메네스 있고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있잖아. 네. 근데 나머지가 그냥 멕시코 애들이네, 리그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착시입니다. 멕시코는 저기 통신재벌을 포함을 해가지고 돈들이 리그로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물론 최고 능력은 연봉도 있어요. 가겠지만, 그렇지. 가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멕시코 리그에 뛸래 이런 친구들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멕시코 리그에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 리그 자체가 대우를 잘해주니까 안 떠나. 자부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 환경에 잘하는 애들이 저 고지대라든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애들이 우리랑 붙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단언하는 거야. 저 경기 못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잡아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덴마크 쉬워요? 어렵죠. 남아공 아까 형이 얘기를 했지만 안 쉬워요. 음. 저기 조직력 엄청 좋습니다. 그 두 팀이 축을 이루는 모든 대표팀이 갖는 고민은 뭐예요?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 프로팀처럼 네. 훈련을 못하니까. 네네네. 저기는 프로팀 2개가 중심축이야. 코어를 다 이루고 있단 말이야. 골키퍼 윌리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조직이 다 있어. 그래서 수비 잘하고 이거 한 방입니다. 가다 놓고 3차전에서 잠깐만 이거 큰일인데. 우리가 저 멕시코를 9월에 한번 따라잡았을 때 그때 경기가 2대2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후반에 그래도 경기를 뒤집었을 때 상황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그 경기에서 잘했던 게 높은 위치 압박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멕시코가 에드손 알바레스와 같은 선수들, 물론 그 경기는 그때 에드손이 뛰지 않았지만 3-1과 같은 빌드업을 쓰면서 순간 중앙 지역이 좀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예. 거기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면 멕시코가 조금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 친선전 멕시코 결과가 좀 좋진 않거든요. 그 중원에서 순간 볼을 뺏기면서 역습을 맞았을 때 상대 속도에 밀리면 그때 올라가 있는 측면 수비수들 뒷공간 그런 곳이 이제 낙점으로 노출되면서 한 방을 상대한테 좀 실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손흥민 선수 골도 멋있게 들어갔고 이강인, 오연규의 그 콤비가 그 경기에서 예. 레전드였죠. 예. 우리가 사실 그때만큼 멕시코에게 뭔가 위협을 안기려면 기동력이 필요하고 후반에 따라잡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고지대는 사실 그것과 우리 너무 뭔가 그런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고지대는 네. 체력도 쉽지 딸리고 네. 그다음에 멕시코가 또 홈에서 하면은 패스 스피드 그다음에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미국에서 했던 평가전보다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도 아마 멕시코가 물론 좋았을 때 정도 전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전적으로 떨어져요 전력. 근데 그럼에도 역시 전적인 기동력 위주로 글쎄요. 이게 아기레 감독이 약간 팀의 스쿼드를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고전할 테지만 뭐 과거에 이제 우리 박종환 감독님이 예. 또 멕시코 가서 또 홈팀이랑 엄청나게 잘 싸워서 결과를 내서 당시에 멕시코에서 또 꼬레 연호를 또 외치게 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은근히 또 멕시코 월드컵 때도 은근히 경기를 우리가 상당히 또 괜찮게 했고 그 전에 83년 세계 청소년수권대회도 멕시코 가서 잘했고 은근히 멕시코랑 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힘들죠. 네. 빡세요. 이 멕시코 원정은 빡센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지금처럼 경기하면은
그 힘들죠. 우리가 지금, 문제야, 사실. 우리 문제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경기력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음. 그 문제가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교체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교체도 교체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삼선 미드필더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수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 그리고 이재성, 황인범을 삼선 정통 미드필더로 보기에는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물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띄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날 때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드필더의 결국 숫자인데 네. 저는 남아공이 그 유튜브에 풀경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예. 르완다전이 있었어요. 화질은 되게 나쁜데 어쨌든 풀경기니까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르완다 좀 보려다가 네. 더 비슷해 갖고 나이지리아전을 봤지. 저는 최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좀 르완다전을 잘하더라. 남아공. 르완다도 우리처럼 수비시 좀 투미드를 쓰는 팀이었어요. 4-4-2 형태에서. 네. 근데 간격이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수비시 간격이 벌어져 있는 점을 생각하면 뭐 남아공전에 백3가 됐든 백4가 됐든 우리 수비시에는 거의 미드필더들이 좀 2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남아공의 스타일이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일단 결국은 마멜로디 썬다우드 선수도 좀 주축이 되면서 그들 간의 조직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올랜도랑. 네, 수비형 미드필더의 시톨레 선수,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코에나 선수, 예. 그리고 은블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르완다전 이렇게 3명의 은블레가 미드필더가 나오는데 은블레가 거의 공미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거든요. 네. 뭐 모코에나 같은 선수도 운반 능력 좋죠. 공 가지고 드리블 많이 합니다. 우리 미드필더가 간격이 벌어져 있고 숫자가 부족하면 뒤에서 모코에나가 공 들고 올라올 때 안 따라 나갈 수가 없어요. 시톨레 같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공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압박이 붙으면 그럴 때 사이 공간에서 은블레 선수한테 그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 내주는 게 되게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는 좀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3-4-2를 쓰면은 특히 만약에 남아공 같은 팀한테 3-4-1 쓰면 안 네, 그래도 쓰리백을 해요. 윙백 뒤쪽에 배우 공간 노출이 있는데 이 팀이 좌우 윙어가 엄청 빨라. 아이고. 조그만 선수들인데 오른발잡이가 아폴리스라는 선수 아폴리스. 올랜도의 네. 이 선수 빠르고 이 선수가 킥이 되게 좋아요. 은코타라고 사우드리그 알 에티파크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도 빠르고 음. 그래서 좌우 이제 반대발 윙어들 빠른 윙어들 들어가면서 역습에 능한데 거기에 라일 포스터가 이 홀드업을 잘해주거든. 거기에 그 아까 얘기했던 공격형 미드필더 그 은블레라는 선수가 네.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링크업 플레이를 같이 도와주는 피지컬과 함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강한 압박에서 우리가 그런 투미들에서 빌드업 체계가 지금처럼 안 돼가지고 실책 나와서 윙백 배우 공간을 쳐맞으면 그러면 이제 빠른 그 선수들한테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3백 테스트를 조금 많이 한 편이잖아.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축구가 지금 우리한테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가장 그냥 느낌이 드는 거는 일단은 조금 잘하는 선수들한테 볼을 만지게 해주는 구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는 사실 볼을 잘 다루고 잘하는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주로 2선 공격진에 공격 있단 위에 말이에요. 있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수비 쪽에서 볼을 자꾸 많이 만지게 하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실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은 최대한 수비는 단순하게 전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수비가 자꾸 뒤에서 볼을 안전하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안전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볼을 예.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실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고 그 다음에 월드컵에 나가서 월드컵에 본선에 오는 정도의 그 경기력을 가진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 골을 먹지 않고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다가 한 골 승부를 하겠다. 이러한 축구가 저는 현재 뭐 김민재 선수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수비진들과 허리라인의 역량, 수비적 역량이 그 정도가 되느냐. 아, 맞습니다. 저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하는 전공법 4-2-3-1이 됐던 4-3-3이 됐던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압박도 전방 우리 지금 3백 쓰면은 문제가 하프라인 이전에 전방 압박은 팀 압박은 해요. 네. 근데 문제는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면 로우 블록이 돼버려. 갑자기. 중간형.
중간에서 이제 상대에게 하프라인 이후로 내려가면 미드필더도 공간을 많이 주면서 내려앉고 수비진도 내려와서 갑자기 로우블록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수비 숫자만 많이 갖춰놓고 계속 밀리는데 그럼 점유율도 내주고 공격진은 또 고립되고 공격 과정에서 공격 숫자 적고 공격도 안 돼. 또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찬스들을 많이 줬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예. 이제 1군도 좀 빠진 팀한테 일진들 수비도 저는 내용적으로는 좀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축구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축구 하느냐. 차라리 그냥 4백 밸런스에서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조금 프리하게 움직이되 비대칭 운영으로 풀백을 한 명 두고 그다음에 우리는 센터백은 김민재 선수 혼자랑 뭐 센터백 한 명을 누굴 바치던 간에 네. 정상적인 밸런스에서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저는 급선무고 그 앞선에는 미드필더와 또 공격 고리 역할 또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들으면서는 이제 큰일 났다, 맞는 진짜. 얘기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우리 땅에다가 발을 딛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데 얘기냐면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노력.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게 그대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거 듣는 것도 아니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구독 좀 해주십시오, 홍 감독님. 이미 월드컵 데려갈 선수 명단 90% 이상 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월 초에 있는 한 번의 소집 기회 안 쓰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는 국내파 중심으로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1월 초에 한 번 할 수 있어. 안 하겠다는 거잖아. 3월 유럽과의 원정에서만 그거 하고 바로 가겠다는 거거든.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선수 구성이 끝났다는 얘기는 전수 구성이 다 끝났어요. 시간도 없어. 저는 이제 이거는 크게 안 바뀔 거다. 그냥 여기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선수들 소속팀에서 안 다치고 컨디션 유지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알제리 골 안 났으면 좋겠어. 알제리 브라질 그때 14년 때.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도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여기 셋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좀 분석을 하겠지만 남아공 우리가 뭐 얼마나 압니까 솔직히 몰라. 맞습니다. 나도 몇 경기 좀 보거나 뭐 자료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저기 남아공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란 말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우리 2014년 바로 11년 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알제리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아는 근래 월드컵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알제리 다 1승의 재물이었어. 예, 막상 경기 들어갔더니 막 두드려 맞고 난리 났거든요. 분석 잘하셔라. 그때 또 준비 안 한 게 얼마나 많았냐면 상대 분석도 안 했지. 러시아 한다고 올인하느라고. 주사 맞은 거 기억나요? 그때 우리 주사 맞고 들어갔거든. 네. 왜냐면 이제 때문에. 그 뭐라 그래 풍토병 뭐가 있었어 그 가려면. 근데 선수들이 그거 맞았잖아. 네. 근데 이게 맞으면 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잘못 조절해 선수들이 컨디션이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나는 거야. 그런 게 나중에 보고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준비 잘하셔라. 잘하시는 거 작은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처음 가졌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네. 지금은 남아공 분석도 좀 잘하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잘해가지고 준비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9월, 10월, 11월이 어떻게 보면 A매치를 좀 연달아 치르면서 우리가 다양한 상대들을 만나고 어떤 전술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사실 많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볼리비아전 때 잠깐 백포를 썼고 뭐 그 외의 경기 백스리를 쓴 경기들 보면 전 내용이 그렇게 경기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백포를 썼던 볼리비아전도 백스리를 쓴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 볼리비아전도 심지어 볼리비아는 그때 볼리바르라는 팀이 소속팀 일정 때문에 대표팀 주전 선수들 차출 안 시켜줘서 볼리비아도 멤버가 많이 빠졌고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쨌든 그들이 원정을 왔기 때문에 컨디션도 우리만큼 좋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해외파 선수가 많긴 하지만 문제는 그 볼리비아전 우리가 물론 경기는 이겼죠. 뭐 조규성 선수 골이나 정말 멋진 골들이 있었지만 우리 측면 수비가 뭐 김문환 선수나 이명재 선수 올라갔을 때 D가 열리잖아요. 그때 미드필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측면 커버를 센터백인 김민재가 측면까지 나가서 하거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원두재 선수가 그때 측면까지 가서 커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중앙 수비 사이 공간, 중앙 미드필더 사이 공간 예. 우리가 대형이 좁혀져 있으면 빈 공간에 누군가가 딱 커버를 해주면서 그래도 수비 시에 숫자가 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백포를 썼는데도 백스리가 아닌데도 똑같이 그런 간격은 계속 벌어져 있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 불안하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후방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 볼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받을 때 좀 고전하고 측면 수비 열리면서 밸런스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 감독 입장에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썼던 선택은
수비 시에 불안하니까 라인 내려라요. 근데 라인 내려서 다 내려가서 수비해요. 네. 공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약속이 부족하니까 그 볼리비아지 제일 충격적이었던 역습 나가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혼자 압박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올라가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 다 같이 올라가서 볼 받기 위한 움직임도 가져가고 이강인이라는 정말 좋은 그 플레이메이커가 있는데 동료도 활용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때. 그 참 이 우리 전진이 좀 약속된 대로 좀 되고 그러면서 전체의 간격이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나건 기본조차 못하고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문성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게 정배예요. 정배는 맞는데 홍명 감독은 안 바뀌어요. 네. 그리고 선수 구성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 크죠. 그게 정배긴 한데 그래도 저는 팬의 입장에서 옛날부터 저의 생각을 그래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장을 하면서 물론 그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98년 월드컵 때도 역시 그때 저는 안정환 선수 꽂혀가지고 네네. PC통신에 끝까지 안정환 같은 유형의 공격수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계속 했었는데 결국 안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 갔는데 근데 어쨌든 끝까지 팬의 입장에서 좀비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조금 계속 맞는 건 아니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홍명보 감독이 그 런던 올림픽 때 저 네. 런던 올림픽 때 경기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 당시 재밌었지. 상당히 자신감 있게 빌더 풀어내고 상대 압박에도 끝까지 좋은 패스와 반대 전환을 통해서 또 찬스 만들고 기성용, 구자철 물론 좋은 선수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박주영, 불구하고. 예. 근데 역시 알제리전에 약간의 저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봐요. 그 이후에 그 알제리전 이후에 그 홍 감독의 어떤 축구 스타일들을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피지컬적인 선수를 쓰고 공격보다는 뒤로 좀 쳐져서 수비 숫자를 안정적으로 갖춰놓고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좀 심해지고 뭐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네네네. 지금 우리 대표팀의 성향이 지금 예전 울산 현대 하듯이 아니면 지금 대표팀처럼 그거랑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옛날 자신감 있게 하던 런던 올림픽 때처럼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없느냐. 그냥 그렇게 끝까지 한번 주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정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네. 좀 과감하게 홍 감독님 어, 보고 네. 계시죠?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네. 얘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나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동거리 이슈가 대한민국이 그나마 제일 적습니다.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한 경기를 이동하다 보니까 3,900km고 요게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이라는 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와, 아니 남아공은 3,900을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근데 몬테레이는 덥구나. 40도 폭염지대. 40도 폭염지대요. 이 더위가 문제네. 네. 해발은 아까 500m 정도 500 네. 밖에 그 좀 낮지만 더위인데 그래도 우리 밤 경기잖아. 그쵸? 거기 시간으로. 예, 예, 그쵸? 아마 저녁 밤 경기니까 한번 조금 볼까요? 낫겠네요. 우리 시간으로 현지- 11시, 현지 11시. 시간으로 밤 현지 경기죠. 시간이 밤 경기. 예, 밤 경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6월 24일 밤 그럼 9시에 합니다. 9시니까 그래도 조금 낫겠네. 그거는 좀 낫겠네. 어. 아 그리고 이거 네네.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동거리 그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것 때문에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요즘 뭐 챗GPT나 뭐 그쵸. 구글링이 다 네. 나오잖아. 만약에 뭐 과달라에서 몬텔레이 얼마 걸리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직항이 없고 막 일반 비행기로 하잖아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모든 대표팀은 피파에서 전 세계를 띄워줍니다. 예? 그러니까 다 직행 타고 하는 거야. 직항 타고 하는 거야. 와, 이건 그러니까 이제 좋네요. 예. 저렇게 뭐 거리가 머니까 물론 힘들죠. 좀 엄청난 거리인데 예. 그래도 다 전 세계를 타고 일반인 타는 거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타고 확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또 해줘야죠. 이것도 달라? 해줘야죠. 공항 가서 이거다. 역시 바로 예. 지원해줘야죠. 그래서 저런 월드컵인데.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예. 킥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16강 갔을 때 근데 이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지금 미리 볼 필요 없어. 미리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화면 넘겨주세요. 예. 우리 올라가는 게 그렇죠. 495가지의 그게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게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495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치국 마시지 맙시다. 그게 3위 팀이 1위부터 8위까지 몇몇 조가 어떤 순서대로 1위부터 8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대진이 결정되더라고요. 그게 경우의 수가 495가지라 네. 3위 팀이 됐을 때 어느 조에 갈지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멕시코랑 한 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개최국은 개최국 트리가 있습니다. 개최국의 루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팀이 1위로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해서 1위로 올라갈 때는 가장 좋은 동선을 만들어줘요. 오. 그게 이제 그 개최국 루트라고 하는 건데 예. 만약에 우리가 1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멕시코가 타야 되는 루트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루트를 타요. 제발.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멕시코 홈의 루트를 우리가 가져온다면 이건 아마 베스트가 될 거예요. 근데 역대 큰 그 이벤트 이런 대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네. 그럼 꼭 지더라고. 최고로 올라갔는데 좋은 루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오히려 되게 안 좋은 환경이 됐다 뭐 이럴 때 오히려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독일 그러니까 그 러시아 독일전 우리 축구나 잘하자.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우리 축구 잘하면 어떤 환경이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야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넘어가 보세요. 예상 상대인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예. 유튜브는 멈춰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네. 조별이 이렇게. 없음. 16강이 이렇게 되면 뭐 브라질도 있고 해서 조별이 위험합니다. 2차전 끝난 다음에 봅시다 저런 거. 근데 여기 일본도 있어서 진짜 한일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16강 모릅니다, 한일전이 이거는. 있어요. 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3위 진출 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스케치북에 써야 돼. 네네네. 최종 성적. 최종 성적 정확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 8강이면 8강 하나. 그리고 하나. 그 예선 그 64강 아니 48강 그 뭐 1승 1무 1패 다 뭐 몇 등으로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예. 조별리그 성적과 순위와 최종 성적? 예, 최종 성적. 예. 그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32강 탈락. 근데 더 올라가면은 8강까지 간다. 그리고 조별에서는 이만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다. 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 조별리그 성적이랑 순위, 최종 성적 이렇게. 예. 최종 성적은 뭐 왜냐면 우리가 16강 뭐 8강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확률상은 네. 나는 사실 이럴 때 되게 편해. 나는 뭐 탈락서도 아무 말 안 해 사람들이. 저도 좀 눈치 안 보는 스타일. 저 한번 얘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조추첨 영상에는 3위로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1승 1무 1패에서. 근데 위원님들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듣고 1무 2패 탈락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아공을 예전 알제리 1승 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1무는요 첫 번째 경기 덴마크와 아일랜드, 체코, 북마케도니아 그 중에 1무고 나머지 두 경기를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위원님 해주시죠.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 똑같이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이고요. 그 고지대 때문에 멕시코 내가 먼저. 엄청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구나. 이게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열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지만 저도 원래 사실 이런 예상할 때 조금 안 좋게 예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멕시코나 남아공이 전 얕보이 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팀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플레이오프 팀보다 오히려 멕시코 남아공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되는 건 좀 더 치밀하게 경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축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3패를 썼을 거라 생각해요? 자 궁금한데요. 예, 박문서 해설님 과연 1무 2패 썼을 것 같아. 그래요? 네. 자, 과연 그의 선택은 짠! 1승 2패로 오.
저는 우리가 좀 상황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의 역사, 한국 축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멤버를 가진 적이 있나? 멤버 좋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을 갖고 있고 레바뮤인에 뛰는 선수를 갖고 있고 유럽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의 파리 선수가 있고 야 이강인 우리 웬만한 골키퍼 포지션을 빼면은 모든 포지션을 유럽파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맞습니다.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조건이나 기세나 흐름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3경기를 치르면 한 경기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2강까지는 저는 기대하고 응원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정말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형님 근데 YTN 나가서는 32강 못 간다라고 그 제목이 돼 있던데 약간 다르게 욕이 많았나요? 거기? 아니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해도 편하다니까 못 간다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왠지 갑자기 아니 근데 형님 아까 채팅창에 보셨습니까? 뭐? 2승 1패라고 하던데 형님이 뒤집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박펠레라. 그럼 23강이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 16강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23강인가? 갈 수도 있겠는데. 예. 자 마지막으로 장지현 해설위원님 예측. 똑같네요. 1승 2패 32강 턱걸이 개성 개성용만. 예. 지금처럼 하면 겨우 1승. 그러니까 아까 저 음. 박문성 위원이 그 3차전 고도가 500m 정도. 예. 밖에 안 된다고 하길래 음. 우리가 조별리그 3차전 때는 그래도 그 전통적으로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는 남아공이 미국 갔다가 아틀란타 갔다가 다시 와서 게임을 치르는데 그 경기는 신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조의 상황에서 운이 좀 좋아서 32강 턱걸이. 지금 정도의 경기력으로 하면은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이 요망된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 멤버면은 16강 정도는 가줘야 된다고 그렇지. 좀 봅니다. 그래서 멤버인데 멤버는 멤버 진짜 지금 좋구나. 멤버 진짜 우리 좋아. 진짜. 와, 16강 다른 야. 팀들이 봤을 때 우리 멤버 되게 좋은 팀이에요. 그 멕시코 방송에서 예상한 것도 예. 한국 선수들 봐라 빠르고 좋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기레가 그러잖아. 대한민국을 아시아 팀으로 보면 안 된다. 유럽 팀으로 봐야 된다 그러잖아. 아기레가 정말 멤버 멕시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정도 우리 좋은 팀에 선수층은 되게 좋은 팀이에요. 이제 맞아. 이거를 이제 구슬도 꿰어야 사말이라고 잘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슬슬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AI를 이용한 조별리그 시뮬레이션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상황이 나오고요. 챗GPT랑 이렇게 해서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멈춰서 보시고요. 4위 확률도 꽤 높네. 비슷비슷하네 챗GPT는. 네네. 3위가 일단 제일 높네요. 28.7%. 그러니까 결국 챗GPT도 여기가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네. 데이터가 좀 쌓였을 텐데. 자, 그래서 조추첨류 홍명보 감독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월드컵 해볼만하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얘기를 해서 좀 감독님 좀 조금만 변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면 다 해볼만 하죠. 아니, 우리 정도 지금 스쿼드면 어떤 팀이든 다 해볼만 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 결과를 내느냐 문제. 난 이게 여론이 참 안 좋구나. 민심이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 저거 그냥 할 말이잖아. 그리고 됐는데 큰일 났다. 우리 탈락할 죽을 것 수 같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탈락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족밥 팀들하고 한잔 했습니다. 이래야 좋잖아. 그냥 그러니까.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야! 네. 이게 할 말이야!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이 어휘, 단어 선택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멕시코나 남아공 자세히 분석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 해볼만하다. 이거는 그냥 너무 호가야 이분들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감독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야 얼굴 나와볼까? 네,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네. 분석을 이제 계속 많이 하시겠지. 네. 근데 밑에 좀 분석관 또 코치분 계신데 그 코치는 전술 코치예요, 뭐예요? 전술 코치로 데려왔죠. 포르투갈인가 거기 출신. 뭐 하시는?
뭐 하시는 아니 또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해주죠. 좀 잘했으면 제발. 좋겠어요. 네. 네. 진짜 맞춤 그 선수. 외국인 코치분 도와주려면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그 뭐 밑에 사람을 잘 데려와도 위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못 써요. 아 맞습니다. 네. 그건 진짜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에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부리는 것도 그 A급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누가 왔을 때 오케이 의견도 잘 들어주고 하지 위에가 후지면 아무리 뭐 보고서 잘 갖다 줘도 야 꺼져 안 받아주면 끝나거든. 뭐 결국 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회사 다녀보면 다 그 느끼잖아요. 열심히 좀 도와줘야 돼요 밑에서. 도와주세요. 감독 예. 스타일은 제가 보면 그래요. 열심히 또 도와주고 그래야 또 조금 생각도 약간 바뀌고. 그 완전 닫혀 있는 분은 아니거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예전하고도 좀 많이 변해서 많이 또 열려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피드백을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도 알아봤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월드컵 우승 후보 그냥 딱 간단하게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페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멤버가 좋고요. 와 그냥 축구 자체가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081012였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유로 월드컵 유로 이것처럼 그때 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로드리, 페드리, 야말 이거 못 참습니다. 진짜 멤버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페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르헨티나. 오 와. 2연속 우승. 오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예. 만약 가능하면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난리 날 결과인데 저는 여전히 메시가 갖고 있는 그 유관력 또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 결국 그 공격이 좀 집중이 됐을 때 풀어주는 그만 보고 얘기해. 먹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짜증나게. 계속 너는 먹지 마 그러면. 몇 개를 먹- 나는 먹을게 먹는 거 갖고 애들 네, 옆에서 참견해 짜증나게. 잘못 하시네. 마가레트가 맛있죠. 네. 예,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 전 그래서 메시 주위에서 여전히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갖게 될 동기부여는 굉장히 클 거고 그리고 스칼로니 감독의 단기전에서의 운영 이 팀이 계속 우승을 대회마다 해왔는데 메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선수들의 집념과 본능이 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멋있겠다 그러고. 들어요. 네. 저는 그냥 서사적으로만 이게 뭐 다 따져보고 이런 건 아닌데 뭐 루트도 안 따져본 건 아닌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붙어서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한 시대의 메시가 야말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트로피를 이렇게 탁 그런 약간 한 시대가 한 시대에게 이제 너의 시대다. 그 한 번 더 씻겨줘도 멋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느낌의 뭔가 서사가 사진을 있다면 찍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만약 메시가 우승을 못했어. 그럼 난 무조건 이번에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할 텐데 난 지난번 카타르 도하에서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 난 그때 보고 내가 얘기했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같이 봤던 친구에게 와, 야, 내 인생 이번에 됐어. 내 이번 생은 끝났어. 내 이 경기를 현장에서 난 지켜본 거 나 끝났어. 나에겐 최고의 월드컵이야. 난 이 메시가 그거 한 거 봤거든. 그 메시가 이제 그 야말에게 딱 줬을 때 그 야말도 존경해 딱 하고 그러면 멋있겠다. 서사적으로. 예, 아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씻겨주는 사진하고 이렇게 그렇지. 쫙 하면 와 네. 기가 막히죠. 예, 또 멋있죠, 유명하잖아요. 진짜. 축구력을 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은? 예.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 찍으면은 왠지 느낌이 이번엔 브라질 오랜만에 안첼로티. 오랜만에 안첼로티 북중미 토너먼트.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이쪽 지역에서 우승했지만 안첼로티가 잘할 것 같아요. 큰 대회 저 토너먼트 또 영리하게 잘하고 잘하죠.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유연하게 쓰면서 강압적이지 않으니까 예. 선수들 앞에서 기분 좋게 하면서 이제 브라질 선수들 또 이기면은 또 호텔 들어와서 춤추고 그런 거 분위기 좋게 끌고 가면서 오랜만에 딱 타이밍이 브라질 한번 딱 들어갈 타이밍이 된 거죠. 근데 느낌이 네이마르 라스트 댄스 얘기하는데 네이마르 지금 못 나올 공산이 높아요. 부상했던 지금. 부상으로 했다 복귀했는데 또 다쳐가지고 지금 뛰는 것 자체가 막 어렵습니다. 그 형 진짜. 보고 싶긴 한데 9월인가 그러니까. 10월에 한 번 안첼로티 쪽 인터뷰에서 이게 뭐 오보인지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인터뷰에서 부상 때문에 뺐다는 이야기랑 약간 선수 본인이 일단 지금 당장 경쟁에서 밀린 거다라는 이야기가 공존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좋은 포장을 하기 위해서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뭐 올라온다 해도 경기력이 맞아.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경기 네. 못 뛰었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 우승 후보까지 알아봤고요. 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5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아우, 예. 무조건이죠. 진짜. 그리고 또 월드컵 스타가 따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선수가 좋습니다. 됐으면 좋겠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네, 한 분씩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반년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보다 사실 더 월드컵 열기가 더 올랐어야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 경기력이나 뭐 전체 그냥 단순히 경기의 재미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아이고.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뭐 대표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월드컵 뭔가 저도 이쪽 일을 어쨌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드컵 기간이 가까워졌을 때 약간 기대하는 환상이라든가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좀 일단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월드컵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팀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와서 알겠습니다. 언제나 재밌게 할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파이팅! 네. 아니, 위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월드컵 잘 준비해서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손흥민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대한민국 화이팅 하시고요. 월드컵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이니까요.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슈퍼러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제가 또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2대0 승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맞췄던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월드컵 32강 진출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박문성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상하시는 거 있죠? 그거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 어떠한 예측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저주, 그것보다 더 센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거 반대로만 저는 가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포트에서 멕시코, 3포트에서 남아공, 각 포트에서 전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팀들 중에 하나를 만나다 보니까 최고의 조추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4포트에서 유럽팀을 만나야 되는데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어떤 팀이 올라오든 사실 다른 조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해볼 만한 유럽팀을 만나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남아공이 우리 조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1승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 멕시코, 유럽팀과의 경합이 될 텐데 남아공에게 3점,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1점을 따와서 승점 4점을 일단은 만들어 놓는 게 3위 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개최국이니까 멕시코와의 경기를 패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럽과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무승부까지는 기록을 하고 1승 1무 1패로 3위 싸움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2위 싸움까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첨식을 또 해설했었던 황덕현입니다. 일단 전 조편성은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추첨식 진행되기 전에도 포토원에 다른 강팀 만나는 것보다는 개최국 만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조 3위까지도 32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생겨서 최상위 포식자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간 낮게 평가받는 개최국이 들어와 주는 게 우리가 설령 져도 골득실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남아공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32강 토너먼트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멕시코가 이제 홈오프를 엄청 받게 될 텐데, 근데 저는 멕시코 과거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팀이 오느냐가 아직 안 정해져서 이거를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저는 일단 남아공 상대로 1승,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를 상대로 무승부 혹은 그 이상 결과를 챙기면 2위, 1위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되는 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 월드컵 돌아봐도 꽤 괜찮은 조 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이번에 A조가 걸렸죠. 우리가 첫 번째 경기에서 저는 무승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덴마크든 북마케도니아든 체코든 아일랜드든 유럽의 국가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승부 정도를 마크를 해줘야 되고, 멕시코는 우리가 원래도 멕시코에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개최국 원정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승점 쌓기가 쉽지 않다. 남아공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쉬운 팀은 없겠습니다만 이전에 알제리 이런 팀이랑은 다르거든요. 반드시 남아공 잡으면 1승 1무 1패면 토너먼트 진출은 확실하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맨입니다. 저는 월드컵이란 무대는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모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꿈을 가지겠습니다. 뭐 1승 1무 1패 1승 2무 이런 거보다 저는 3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한테 비비고 승리! 남아공한테 비비고 승리! 유럽팀한테 비비고 승리! 승점 9점으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조별리그 3승 승점 9점 깔끔하게 토너먼트 올라가는 그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상욱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덴마크가 온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유럽 플레이오프 팀하고 우리가 첫 경기 1대1 무승부 시나리오 쓰는 겁니다. 지금 2차전은 멕시코한테 우리가 2대3으로 아깝게 지고 우리가 모든 월드컵에서 2차전에 부진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요. 월드컵 두 번 만나 모두 졌고 3차전에서 남아공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3차전은 세잖아요. 3대1로 승리를 해서 1승 1무 1패 6득 5실로 골 득실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32강에 우리가 조 2위로 나가게 되면 B조 2위인 아마도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중에 한 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탈리아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여기도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감독 얘기 많지만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나 또 월드컵에 대한 경험치를 감안하면 그래서 그렇게 16강 올라가면 우리가 F조 1위 대 C조 2위 경기 승자하고 만나거든요.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모로코 중에 한 팀이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나 브라질 만나가지고 아깝게 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1승 1무 1패 2 또는 3위로 32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둘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치열하게 싸운 뒤에 이긴 후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2 또는 3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조입니다. 우선은 포트 2점을 가장 잘 살린 조편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2승 1패 혹은 1승 2무까지도 가능한 조편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멕시코가 홈팀이기 때문에 홈팀의 이점을 잘 살린 멕시코를 어떻게 잘 경기를 치르느냐 또 중요하고 그리고 남아공은 굉장히 정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팀을 잘 제압을 한다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덴마크 혹은 체코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팀이 약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2강 혹은 16강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2강을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LA 한인분들이 많고 분위기가 우리 한국의 홈이 될 수 있는 이점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블을 사랑했던 남자 김명기입니다. 2026년 북중 월드컵 드디어 조 출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전 유럽 D조 플레이오프 팀이니까 일단 1대0 승리로 예상을 해보고요. 2차전 정말 중요하죠. 멕시코와는 전략적으로 비기는 걸로 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승리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일단 1대1 무승부 예상해보고요. 마지막 경기 남아공은 아마도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필승의 전략으로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승 1무 조 1위로 국뽕의 마음으로 월드컵 32강 진출 예상해보다 나아가서 멋진 경기 하길 바라고 2002년 월드컵 신화를 다시 한번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